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일단 기마백님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예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미국 금리 인상과 우리나라 주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의 영상이라서 못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 게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기마백님이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실전 투자에서는 이 미국 금리 인상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나름 노하우라면 노하우를 말해줬는데요. 실제로 이론에서는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 증시가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 미국 금리 인상이 예정된 금리 인상이라면 실전 투자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는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잠깐 표를 봐주시면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화면 안 보셔도 됩니다. 미국이 지난 15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 두 번의 시즌에 거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즌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의 기간 동안 17차례 금리 인상한 게 첫 번째 시즌이고요. 두 번째 시즌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지금이 두 번째 시즌입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시작이라 할 수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여기에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했던 두 시즌을 표시해 보면 실제로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나라 주가가 어떻게 됐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던 첫 번째 시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700포인트에서 1450포인트까지 거의 2배가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인 2016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20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갔었는데요. 일단 미 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영향을 준 건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되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부분이 생길 수 있죠. 2004년에서 2006년은 이례적인 건 아닐까? 혹은 2018년도 미국이 금리 인상한 게 예상된 거였는데 왜 2018년에는 코스피가 떨어졌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예상한 대로 시청자 댓글 질문이 있더라고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서 이번 메인 주제로 삼았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김하백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 초보 입장에서는 제법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휴, 기다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가 너무 늦었네요. 김하백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분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이론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요. 예? 제가 이전 방송에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17번 했는데 실제로 국내 주가는 떨어진 게 아니라 올랐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주가가 오른 게 그분 질문대로라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예.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이론 말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전문가든 아니면 필드에서 전업으로 뛰든 어쨌든 실제로 그 시장에 참여해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경제 이론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은 없고요. 내용에 동의 안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듣고 치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현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1년에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그런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은 최소 2, 3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이 몇 년을 두고 여러 번 한다는 말이다 이거죠? 네,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럼 이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를 3단계로 구간별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좀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단계가 금리 인상을 하기 전 단계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이래 한참 진행되는 상황까지를 두 번째 단계로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중반 이후부터 금리 인상이 종결되는 시점까지를 세 번째 단계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는 건데요. 금리 인상 기간은 보통 2, 3년 동안 하는 건데 그거를 기간별로 1, 2, 3단계로 볼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1단계가 금리 인상 전 네.
2단계가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는 기간, 그리고 3단계가 슬슬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 기간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전 단계인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볼게요.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기 전 단계인 이 시기를 살펴보면 앞으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든지 예.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면 경제랑 주가에 부정적이라든지 하는 뭐 그런 온갖 뉴스들이 쏟아지는데요. 슬슬 바람 잡는 거네요. 예. 그런데 실제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선수들은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지는 시기인 금리 인상을 하기 전 단계에서 물량을 모아 나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아직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그런 신호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그럴 때가 되면 자기가 평소에 유심히 지켜보던 종목이나 아니면 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을 찾아서 언제 살지 그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말인데요. 예. 왜냐하면 투자 경험상 이때 사야 더 큰 수익이 난다는 걸 그 사람들은 이미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경험상으로. 예, 뻔한 논리지만 이런 선수들은 금리 인상을 하기 전 단계인 2단계에서 앞으로 일어날 금리 인상을 오히려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말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금리 인상이 중반까지 한참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한참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이네요. 네, 이때까지 일반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예.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단계에서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면 일부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보유 종목을 그냥 홀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담으로 얘기하면 일부 크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에 혹시나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을 팔아버릴까봐 몇 달씩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사놓고 신경을 안 쓴다는 의미죠. 어차피 차트 봐봐야 마음만 흔들리니까.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금리 인상이 한참 진행되는 중반 이후부터 금리 인상이 종결되는 시점인데요. 이 기간이 실제로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는 시점입니다.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한참 진행되는 단계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예. 대신에 여기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몇 차례 더 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돈이 마를 거라는 그런 우려감도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예. 그런 우려감이 생기기 전이나 생길 때쯤이면 그때 물량을 정리하고 나오게 된다는 그런 전략을 펼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18년 올해 주식이 떨어진 거는 끝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네요. 네, 개인적으로 금리 흐름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금리 인상을 2015년도부터 했고 앞으로 더 해봐야 뭐 두세 차례 정도 할 건데 예. 그리고 뭐 내년 미국 경기도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니까 끝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는 거네요. 시청자분 질문에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간혹 고점에서 파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예. 그냥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이 나면 욕심 안 내고 안전하게 정리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방법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식 잘하는 사람들도 최고점에 못 팔아서 뭐 매도하고 나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 허다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그런 신호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첫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이 한참 진행되는 중반까지는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중후반 이후부터는 주가 하락에 대비한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정답은 없으니까 뭐 참고용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2019년 코스피 지수 1900에서 2400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던데 이거 솔직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가 않은 예측이거든요. 네. 이런 예측 솔직히 누가 원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가요? 왜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예, 모르세요? 예,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보니까 2200포인트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0포인트씩 뭐 이래 위아래로 잡은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런 거는 팁으로 하나 설명드리면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저런 예상지수 있잖아요. 저거를 활용한 투자도 가능한데요. 예. 질문에서 1900에서 2400포인트를 밴드선으로 설정한 것 같은데 이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1900포인트를 저평가 라인으로 설정하고요. 예. 그리고 2400포인트를 고평가 라인으로 설정해서 1900포인트, 그러니까 저평가 라인 이하에서는
공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평소에 관심 있던 그런 대형주를 매집하고요. 대형주. 예, 대형주, 주도주, 예. 뭐 그런 종목을 매집하고요. 24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뭐 매도 라인으로 설정해서 보유 물량을 일단 던지는 그런 전략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아무튼 뭐 그런 방법으로 참고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니까 디테일한 거는 뭐 시청자분들이 뭐 조금만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발상을 바꾸니까 그것도 기법이 되네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오늘 시청자랑 지난번에 질문한 거 중심으로 방송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죠. 어차피 질문 내용 정리를 해놨으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예. 혹시 주식을 살 때 바닥에서 주식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까? 앞에서 그 최고점에 파는 비법 같은 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내나 마찬가지인데요. 최고점에 파는 방법이 없듯이 그 최저점에서 사는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팔면 주가는 더 오르고, 네,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고, 원래 개인이 사면 그런 건데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허다한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런 상황에서 대응하는 매뉴얼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비법 같은 걸 숨기고 있어서 뭐 수익을 더 잘 내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주식을 잘 분석하고 예측해야 수익이 잘 난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엄청 위험한 생각이고요. 아,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 엄청 위험한 생각이에요. 분석을 잘하고 예측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실제로 예측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익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수익 모델이요? 예,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 야구할 때 시청자분들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할 때 그 타자가 상대 투수를 막 분석해서 보니까 이번에 들어올 공이 확률상 커브예요. 예. 그래서 오로지 커브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 빠른 직구가 들어와서 이래 나도 모르게 당황해서 헛스윙 삼진 당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만약에 대응 능력이 좋은 타자라면 최소한 커트를 해서 다음 공 하나 정도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냥 제가 볼 때는 예측을 하는 거는 맞기는 한데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해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정해진 답이 없는데 그렇게 답 없는 시장에서 예측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다음 시청자 질문입니다. 솔직히 테마주 말고는 돈 번 기억이 없습니다. 남북 경협주, 테마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테마주로 돈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그래도 테마주로 수익을 냈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분 같은데 뭐 운이든 실력이든 수익 났으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앞전 방송 안 보고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앞전 방송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남북 경협주를 포함해서 현재 시점에서 엄청 뜨거운 테마주는 이슈화 될 때는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슈화 됐으니까 테마주가 된 거고 그러니까 그 종목에 돈이 몰리는 거는 맞는데 테마주가 이슈화 될 때는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고요. 이전 방송에서 한 내용이기도 한데 현재 테마가 한참 이슈화되고 진행되는 종목은 그 시기에는 절대 사면 안 되고요. 이유는 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투자자의 시점과 테마주를 형성하는 그 뉴스 보도의 시점, 이 두 시점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테마주를 하면 안 되는데요. 예. 이 부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수익이 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미래에 투자를 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테마주를 형성하는 뉴스 보도는 오로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슈화시켜서 집중 보도를 쏟아내는데요. 예. 뉴스 보도는 현재의 시점에 집중해서 이슈화시켜야 당장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기사를 검색하는 조회수도 늘어나니까 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뜨거운 테마주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미 투자를 했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예. 뭐 데이 트레이더나 단타 기준이라면 현재 시점에 투자해서 현재 시점에 수익을 뭐 실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테마주에 손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 김한백님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주식 투자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걸 추천할 입장이 못 되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자주 하는 스타일은 선호하지 않고요.
그리고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보다 예수금으로,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더 긴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예.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종목을 뭐 1년 정도 이래 길게 들고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예수금 형태로 현금을 길게 들고 가면서 1년에 몇 번만 매매하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고요. 저 같은 경우야 뭐 그런 전략이 개인적으로 일에 방해도 안 돼서 좋고 신경도 덜 쓰이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선호하는데, 증권사에서 들으면 엄청 싫어하겠네요. 수수료 장사 안 된다고. 뭐 각자 성향에 따라 투자 방식 다 다르니까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방송에서 알려주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들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 그걸 각자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각자 처한 환경이 다 다르니까 이게 딱 정해진 답이 없어서 이건 답을 못 하겠네요, 제가. 내년 괜찮을 것 같은 업종을 추천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예민한 질문 같은데요. 예. 괜히 공개적으로 무슨 종목 추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이 질문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좋게 보는 업종이 있으면 개인적인 생각 그냥 가볍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개인적인 의견 같은 거는 없는데, 방송 같은 거 보니까 내년에 5G가 괜찮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물론 동의하진 않지만 저는 일부 방송에서는 남북 경협 일정이 남아 있어서 아직 그 경협주 같은 걸 밀고 있던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빨리 좀 이야기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가는 거. 네, 참고용입니다. 예. 사실 이미 대선주에 집중하고 발을 담궈서 꽤 괜찮은 수익을 내는 모습도 지금 보이거든요. 대선이요? 예. 대선 한 3년 안 남았습니까? 대선주가 내나 총선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총선이 1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조용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 없을 때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겠죠. 그리고 아마도 나중에 총선 시기에 한참 시끄러워지고 뭐 개인들이 달려들 때쯤 되면 그 전에 손 털고 나올 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의 내용이고요. 손 빠른 분들은 이미 캐치했겠지만 어쨌든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뭐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투자고 관련된 내용만 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지금 한 이야기 절대 투자 권유나 추천하는 거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은 김하백님과 시청자분들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하백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